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87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소녀가장 민월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언론사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주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28일 저희 민월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과 없이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했던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35건을 방송심의 신청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이 본 내용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매번 급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싶어 해가지고 동준님이 항상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음악을 가져오는데 매번 제가 넘겼어요. 오늘은 좀 물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하고 걸맞는 음악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제가 요새 8090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저도 좋아해요. 8090 노래. 그 중에서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요? 그렇군요. 네. 이 노래 가사가 결과적으로 다시 너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가사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이 문제가 있는 대담들, 문제가 있는 방송들을 심의하는 기관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에서 실질적인 제재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너에게로 또다시를 가지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노래 감상하면서 제가 한 10초 정도 틀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실은 이 방송 내용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제 실종됐을 때부터 엄청난 오보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아직 뭔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뭐 오보가 쏟아지고 이후에는 그 시신이 구급차로 통해서 이제 이송되는 뭐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쓰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너무 이걸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럼에도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임동준 활동가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방송이 앞서도 말했지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혹은 뭐 한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때 어쨌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안에서 이 활용을 하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을 접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알리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서 이 문제가 있는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엄청나게 넣고 이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 문제가 있고 이 내용이 좀 산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최대한 우리가 정제하고 정제하고 정리된 용어로 정리된 방송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덧붙여서 우리가 오늘 방심위 얘기를 다룰 거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화가 직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 해당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냐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튼 오늘은 방심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35건을 이제 심의 신청을 넣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지 그런 거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분류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시신이동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대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번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의 이 자료 화면에서는 시신을 모자이크한, 블러 처리한 영상들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블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게 시신이 이동되는 장면, 이 시신이 등장하는 자료 화면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시체가 발견됐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도 가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더 큰 게 뭐 충격감을 준다거나 혹은 우울감을 준다거나 이런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뭐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신 이동 장면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이 자료 화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측성 대담들이 여전히 등장을 했습니다. 분노를 하게 되는.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 포착됐던 CCTV 영상들을 틀면서 사망 전에
그 사망 장소에 가면서 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뭐 이런 걸 추측한다든지 자살의 동기가 뭔지 이런 걸 추측한다든지 이런 류의 대담들이 또 어김없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큰 틀의 문제였고 마지막으로는 2차가에 가까운 이 발언들이 여전히 방송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온라인상에 돌았던 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신상 털기식의 게시글들을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혹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식의 대담을 진행한다든지 뭐 혹은 그 성범죄 자체를 미화할 수 있는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이 문제 발언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하나하나 특히 시신 이송 장면 막 이런 거를 저희가 문제라고 앞서서 이 미디어 탈곡계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근데 이렇게 다루고 나면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짚는 뭐 저희가 작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블러 처리한 장면을 뭐하러 씁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변화하기를 바랬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그 사건을 다룰 때 이제 블러 처리한 장면을 계속 좀 사용하는 장면이 있고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다 35건 뭔지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좀 그러지 못한다는 점은 다들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를 다루는 거는 방심위에 대해서 주되게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 이런 대담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앞서서 좀 임동준 활동가가 언급을 해줬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심의를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런 선정적인 방송이 진행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까 계속 방송사들이 뭐 한번 그냥 욕먹고 말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넣었던 방송들이랑 되게 비슷했던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앰뷸런스를 쫓아갔던 그 TV조선이랑 YTN이었나요? 네. 그런 방송들도 있었고 추측만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는 대담들 뭐 저희가 매번 종편모한이로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런 게 되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이전 민원련이 심의를 넣었던 비슷한 방송들에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었길래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로 저희가 앞서 언급한 게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때 시신이동을 생중계한 방송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방송이 TV조선 보도본부 온라인이었고요. 이 경찰은 해당 아파트 17층, 18층 이 사이 계단에서 노 원내대표의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는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그리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곳이 노 원내대표의 자택이 아니라 그 모친의 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더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본부 온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센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화가 난다고요. 화가 올라오려다. 행정 지도를 받았는데 행정 지도 같은 경우는 이 재평가, 재승인 심사를 할 때 평가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제재를 받지 않으면은 이 사실 행정 제재가 아무리 많아도 행정 지도가 아무리 많아도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당시에 방심위가 심의를 할 때 왜 행정 지도를 내렸냐? 뭐 심영섭 위원의 발언을 보면은 자살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방송 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규정이 없어도 저희가 도의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영섭 위원은 이거는 규정집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집에는 충격 및 혐오감 규정이 있고요. 윤리성 규정도 있고 품위 유지 규정도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흔히 말하는 자살 보도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정지어서 심의를 하려고 하니 이런 식의 행정지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1차적인 사안이었어요. 시신이동 생중계가 문제됐던 1차 사안이고 2차 사안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사망했을 당시에 시신운구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이건 저녁종합뉴스에서 그대로 보도한 방송사들이 있었어요. 지상파 3사 다 사용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저녁종합뉴스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방심위가 내린 이 결정은 행정지도였습니다. 그 당시 행정지도의 이유는 이런 사례가 너무 특수한 사례다.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부터 잘해라. 뭐 이런 취지로 행정지도를 내렸거든요.
당시에는 지상파 3사가 이걸 다 했고요. 네. 추가로 뭐 MBN, 굿모닝 MBN이 아침 뉴스고요. YTN도 YTN24에서 이 영상을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의위원들이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결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특수한 케이스고 조항이 없고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게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던 그 사건은 2018년에 일어났던 그쵸.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심의를 행정지도를 내렸잖아요. 그럼 2019년도에 보완했어야죠. 그쵸.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뭐 규정을 보완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나왔던 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시신이동 장면이 나왔던 거는 강하게 제재를 했어야죠. 그쵸. 2018년에 우리가 규정이 없어서 이걸 행정지도로 그쳤다. 근데 그런데도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 네. 그러면 강하게 제재가 나왔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순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축구 룰에서도 같은 팀에서 A, B, C 선수가 있다. 근데 A 선수가 파울을 하고 B 선수가 파울을 하고 C 선수가 파울을 했다. 그러면 C 선수한테 경고를 줍니다. 왜 경고를 주느냐? 경기가 과열될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판이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TV조선 보도본반 라인이 이미 앞에서 큰 사고를 쳤고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지상파 그리고 이 YTN, MBN 종합뉴스에서 또 두 번째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더 무거운 제재가 나왔어야지 2020년에 이런 방송이 안 나왔던 건데 그쵸. 앞서서 행정지도를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주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뉘앙스가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시신이동 중계를 해도 행정지도밖에 안 나오니까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면 괜찮겠지. 그럼.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지금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방심위에서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방송으로 다루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뭐 기사로 나왔다라면 트래픽 증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걸까 생각이 드는데 뭐 방송 측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추측해서 죄송합니다. 시청률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35건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넣었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번에도 과연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그 사망 관련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행정 지도가 나오면은 좀 굉장히 분노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결국은 저희가 그 방심위라는 단체라고 할까요? 방심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방심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해요. 방심위가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한 지점은 바로 현직 정치인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 문제인데요. 저는 실은 저희 논평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 방송에서 스페셜 진행자나 특별 MC로 여러 차례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직 정치인들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위법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현역 정치인이 이렇게 진행자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처음 봐가지고 네. 저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과 관련된 규정 제4항에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 간부는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현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잖아요. 그렇죠. 선출된 분들이 대다수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서울시장이나 뭐 제주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다 선출된 자들이에요. 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토론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오지 말라는 규정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규정집에. 네, 근데 지금 동준활동가가 이제 법적으로 위법이다라는 거랑 별개로 저만 하더라도 저도 실은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TV에서 해주는 시사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고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민원련에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정책 문제 같은 거에서 분명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입장 같은 거를 밝히는 걸 많이 봐왔어서 그런지 좀 익숙했어요. 그냥 그런 그림이. 그래서 저처럼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냥 어차피 나와서 대담의 논객이랄까요? 그런 걸로도 나오는데 왜 스페셜 앵커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게 문제인지 좀 해소가 돼야 시청자분들도 공감하고 민원련이 이런 문제 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당연히 진행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무리 이 정당이 없는 뭐 현역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본인은 정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정 사안, 예를 들어서 뭐 정당별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안들을 다루는 게 당연히 보도 프로그램이고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면 특정 사안에 특정 정당의 입장만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네.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혹은 뭐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그 사안을 다루면서 과연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동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적한 방송에서도 이해 충돌이 그대로 드러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7월 22일 방송인데요. 네네. 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스페셜 진행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다룬 내용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조홍천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입니다. 또 그러면 네. 그 사안과 굉장히 밀접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겠네요. 네, 그리고 이 국토위원회 소속이고 여당 간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조홍천 의원이 이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당 국토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진행을 하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역할도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진행자가 특정 정당의 정치인 혹은 현역에 있는 정치인일 경우, 선출된 자가 와서 할 경우 어떤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을 때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혹은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네. 뭐 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필수 불가결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앞서서 방송심의 규정에 그런 규정을 제안을 해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간략하게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정도로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논평으로 저희가 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좀 이러한 양상이 좀 보였다고 해서 살짝 언급해 네. 주실까요? 맞습니다. 뭐 이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확인한 사례들만 지금 언급을 드리는 건데, 확인된 사례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서는 진행자 굉장히 4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김현정 다양한, 그 PD님이 진행자분이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6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한 분씩 나왔더라고요. 네. 뭐 6월 29일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나왔고요. 네. 이분도 당연히 선출직에 있는 네. 도지사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건너뛰어서 7월 3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네. 당시에 진행자로 또 출연했습니다. 이 4명이 모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자기 때문에 바로 규정 위반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진애 돌직구쇼 같은 경우는 박정아 전 후보죠.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미래통합당 네네. 소속의 그분이 스페셜 MC로 진행을 하고 이어서 조홍천 의원이 이제 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7월 22일부터 23일, 24일까지 3일째 방송을 진행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케이스는 KBS 김경래 최강시사인데, 네. 김경래 최강시사는 가장 근래의 방송입니다. 8월 3일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진행자로 출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진행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규정을 위반한 방송들이기 때문에 이건 심의를 넣어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심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해봐도 괜찮겠죠? 오늘 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좀 문제인식 없이 정치인들을 초빙해서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던 전반적인 이제 방송사 문제를 좀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 방송사도 문제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대담을 하고 또 뭔가 현직 정치인들을 진행자로 초빙해서 방송하는 방송사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 방심위가 문제이지 않나라는 지점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임동준 활동가가 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방심위를 비판하는 얘기를 굉장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해왔습니다. 네. 근데 무작정 비판하는 건 저는 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위원들 다 사퇴시켜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소위에서 회의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인 발언들을 하는 위원들도 꽤나 있고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자체를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방심위가 정말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방심위가 정말 시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심의 조항에 맞는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방심위가 이 심의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시민분들께서 같이 지적을 해주셔야지 방심위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이 한참 앞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뒤처진 시각으로 심의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저는 이번 최근의 심의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심의는 방심위도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심위가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수가 지적한 사안을 심의를 하면서 이거 별로 문제가 없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리고 조항에 정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방심위도 굉장히 큰일이 날 거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게 방심위에도 가장 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네. 방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심위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았고 네, 임동준 활동가가 이야기도 잘 마무리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 읽고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댓글 읽어드릴 방송은 876회 조선일보 도둑 취재로 드러난 언론계 침묵 카르텔 하루 이틀일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했지만 여성 가족 정책실에 몰래 들어가서 뭔가 문건을 빼오려고 했던 조선일보 기자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언론이 다루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좀 이야기를 댓글 읽어드릴게요. 류4384님, 미디어 탈곡이 아니라 미디어 제초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초제를 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이라고 믿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어져야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듯하니 제초제를 뿌려서 박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을 감시하는 거는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시민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감시하고 같이 비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언론을 믿을 수 있게끔 본인들이 취재를 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읽어드릴까요? 곤진님께서 NG 너무 인간적이고 좋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김윤슬님께서 화이팅 민원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야사랑님께서 믿고 봅니다. 힘을 내어주셔서 늘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우님께서도 민원연 탈곡기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설날김님께서 굉장히 길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없는 잘못도 있는 것처럼 까내리는 기사들 잘만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 비겁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방송 통해서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어떤 노동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다루지 않으면서 외부의 다른 문제를 짚는 방송사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건 관행이 아니죠. 범죄죠. 이런 거는 짚지 않으면서 뭔가 외부 것만 까내리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련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